자, 카드뮴 해양으로 들어오는 카드뮴 양은 연간 8,000톤이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연간 2,500톤은 해저에 쌓인다. 사실 이런 숫자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생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물체에는 카드뮴 농도가 얼마까지 되느냐? 일단 영양을 먼저 볼게요. 영양을 보면은 카드뮴 농도가 100ppm 될 때까지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과 오히려 생장이 촉진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카드뮴을 노출시킬 때 카드뮴 자체가 인산염하고 결합되어 있더라. 이 앞에 보면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광석에는 카드뮴이 100ppm까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인산염이 있는데 여기에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카드뮴 이렇게 3, 4, 2 화학식은 잘 모르겠지만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카드뮴을 여기에 생물에 노출했더니 그때 카드뮴 노출한다는 말은 뭐냐? 인산도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게 오히려 인이 공급되어지니까 오히려 광합성이 더 일어나서 성장이 촉진된다 그 말입니다. 그 원인도 인산염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한번 구절을 보시면 화학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화학식이 잘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농도입니다. 생물에서의 농도, 새우는 한 2ppm, 그 다음에 배수물에서는 오히려 한 9ppm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또 어류나 해양 포유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우는 2인데, 그죠? 아니지, 새우가 이거 아니고 2.1ppm의 카드뮴을 함유한 식물성 플랑크톤. 오케이. 식물성 플랑크톤에서는 2ppm인데 이것을 먹는 새우의 경우에는 배수물에 있는 거지만 체내에 있는 0.7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식물 플랑크톤에서는 2.1, 그것을 잡아먹는 새우에서는 0.7. 농도가 증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소했죠. 그죠? 빠져나가버린 거죠. 이만큼. 그리고 어류와 해양 포유류, 쉽게 말해서 새우보다는 더 영양 단계가 훨씬 더 위인 겁니다. 그죠? 그 위인 것은 카드뮴 농도는 더 낮다. 쉽게 말해서 생물 축축이 잘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또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부분이 메탈로치오닌을 생산해서 이들 카드뮴을 무독성화시킨다. 지난 시험 문제로 나왔죠. 그죠? 메탈로치오닌. 중금속이 들어가면 메탈로치오닌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이 중금속과 결합해서 무독화시킨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바다제비류. 바다제비류는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간장에서는 49, 신장에서 240, 그리고 여기에서는 330까지 됐네요. 연체동물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물고기나 해양 포유류에서는 농도가 낮은데 연체동물로 가면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이 5장 저 앞에 보면 중금속 얘기할 때 보면 어떤 생물에 있어서는 입술 주둥이에요. 혹은 특수 아가미 이런 쪽에 중금속 농도가 아주 높더라. 그런 게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연체동물입니다. 가리비 같은 경우는 농도가 얼마냐 여기 보시면 2000ppm 이렇게 나온 거죠. 오징어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나왔느냐면 여기에 1900까지 나왔습니다. 1900. 엄청 높죠. 이 오징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오징어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김기범 제 자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분석했는데 이게 A가 뭐냐? A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구리, 아연. 카드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징어 스큐딩 오징어죠. 오징어의 간에서 제가 농도를 쟀을 때는 농도가 저희도 보면 한 100에서 최대한 800ppm까지 엄청나게 높죠. 그죠? 특히나 이렇게
오징어의 경우에는 이런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의 경우에는 카드뮴을 상당히 높게 농축하더라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결과이고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뭐 구리 같은 경우는 뭐 3,000, 4,00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없습니다. 꽃 양산조개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상같이 생겼다 해서 꽃 양산조개고, 그 다음에 개조개도 여러분들 알죠? 생긴 게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거. 이런 것에서도 보면 농도가 꽤나 높다.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농도가 높은데 어떠한 카드뮴 오염으로 인한 그 지역 동물계에서 생태학적 영향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농도가 꽤나 높게 농축은 돼 있는데 생태계 영향이 있느냐, 독성이 있느냐, 그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오징어 간을 가지고도 요리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농도가 카드뮴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특수 부위, 오징어의 내장을 이용한 요리는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내장에서 있는 중금속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장어의 내장도 먹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물고기 내장은 잘 안 먹습니다. 자, 공중보건상의 대표적인 것은 아까 수원 같은 경우는 미나마타병이라고 했죠. 미나마타만의 어떤 공장에서 수온을 촉매로 이용하는데 그게 공장 방류수로 배출되어져서 어떤 만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 무기수온이 미생물에 의해서 메틸화되어서 메틸수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물고기라든지 다른 해산물에 농축되어지는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서 미나마타 병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유사합니다. 여기는 어디냐? 여기 진주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일본입니다. 여기는 뭐냐? 이쪽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부인들의 뼈와 관절이 심하게 통증이 있다. 사상자가 많이 났다. 알고 봤더니 이게 카드뮴에 오염되어진 해산물을 먹어서 그렇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타이타이병입니다. 여러분들 이타이타이병은 말은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타이라고 하는 게 일본 말로 엄청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이타이타이병입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실제 여기에서 채집되어진 걸 보면은 농도 구리에서의 카드뮴 농도가 174. 이건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 보면 카드뮴 농도가 173. 아인이 57,000.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카드뮴과 카드뮴을 포함한 것은 바다에 유출시키거나 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냥 이제 등록되었습니다. 수온하고 대표적인 오염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도 보면 일단 암석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석의 풍화로부터 자연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많습니다. 30만 톤, 연간 30만 톤.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인위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보시면 이 지금 뭐 자연으로 들어오는 게 30만 톤인데 구리가 생산되는 게 얼마냐? 750만 톤. 여러분들 뭐 구리도금, 구리 뭐 동이라고 하죠. 동이죠. 구리선, 전선 안에 있는 게 뭐죠? 구리선이죠, 뭐죠? 옛날 냄비도 보면 구리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은 전기 제품, 합금의 화학주물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예전에는 한때 방호용 페인트로 또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어졌습니다. 그만큼 방호용 페인트란 말은 어떤 바다생물이 선박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부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생물이 실화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즉 독성 성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 방부제, 조류 부착 방지제. 나무 방부제란 말은 나무가 썩지 않도록. 나무가 왜 썩죠? 나무가 썩는다는 말은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분해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미생물의 활동을 막는다. 방부제. 그것 또한 무슨 말이냐? 미생물의 독성이 있다. 조류 부착 방지제. 조류가 부착하지 않는다. 조류의 독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구리의 독성을 이용한 겁니다. 자, 도시하우스에서도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하우스에 구리가 많이 있다는 말은 뭐죠? 도시하우스가 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밑에 깔아앉는 침전물인 슬러지에도 많이 있단 말이고, 그 말은 슬러지를 버리는 투기장에도 구리는 많이 있다. 이것은 그림 3-17 이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림 3-17 보셔도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지금은 금지되었지만 우리나라에도 동해 병해협, 동해 정해협, 그 다음에 서해 병해협 이렇게 세 군데에 투기, 슬러지라든지 분력, 축산 폐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버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중금속이나 기타 물질로 오염되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실제 여기 방어용 팬티 얘기가 나오는데, 방어용 팬티는 구리가 얼마나 있느냐 보시면 1리터에 구리가 무려 500g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구리 덩어리죠. 구리 전체가 다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함유되어져 있다. 그래서 구리의 이러한 방어용 페인트로부터 연간 얼마 정도 구리가 들어가느냐? 연간 180톤 정도의 구리가 계속 들어간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산타바바라나 샌디에고 그 사이, 캘리포니아 그쪽에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구리가 들어가는 거죠, 해양으로. 자, 구리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유기분자들과 결합해가지고 끝내는 입자 협착하게 되고 깔아앉게 된다. 해수에 있는 구리의 83%는 입자 상태, 협착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자, 해양생물체에서의 구리, 그러니까 해양생물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는 이게 호흡색소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포유류의 경우에는 호흡색소가 헤모글로빈이지만, 이러한 십각류나 각각류의 경우에는 호흡색소가 뭐냐? 즉 산소를 운반하는 호흡색소가 뭐냐? 헤모글로빈이 아니고 헤모시아닌입니다. 헤모시아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그 안에는 구리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뭐죠? 헤모글로빈 하면은 그 안에는 철이 있습니다.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 분자랑 결합해서 산소를 신체 곳곳에 운반하는데, 이러한 헤모시아닌은 그 안에 구리를 포함하고 있고, 이 구리랑 산소가 결합해서 동물 체내 여러 기관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보면 당연하게 필수금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지의 경우에는 4,800. 또 이것은 뭐죠? 이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바닷가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 뭐냐? 농도가 2,000.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굴, 오이스터, 백혈구에는 2만, 아예는 6만, 농도 엄청 높죠. 이 낙지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오징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오징어에서의 농도, 오징어의 간에서 카드뮴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살고 있는 오징어의 간에서 카드뮴 농도가 이렇게 높으면 육지 연안, 특히 조간대 갯벌에 살고 있는 낙지의 경우에는 농도가 더 높겠다. 그래서 한번 낙지를 잡아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는 우리가 내장을 다 버리고 외투막이라고 하죠. 근육조제만 먹는데, 낙지는 내장까지 다 먹습니다. 조그만 거의 경우에는 통째로 그냥 먹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인체 건강상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낙지를 잡아서 문제가 좀 연관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낙지에서도 농도는 높아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내장입니다. 카드뮴 10, 오징어보다는 한 30분의 1 수준입니다. 훨씬 낮습니다. 구리가 대신에 무려 거의 1000ppm까지 됩니다. 아연이 한 4, 500 정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카드뮴은 좀 약간 낮지만 구리나 아연의 경우에는 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약간 먹을 때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낙지의 내장도 사실은 중금속 함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건강한 생각나면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체동물에서는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저 위에 어류는 어떨까? 그리고 저기 청새치 큰 물고기죠. 여기서는 어떨까 했는데 농도가 낮습니다. 1.2, 0.3에서 1.2. 간에서는 좀 높네요. 건물계에서는 이렇고 간에서는 0.5에서 22. 역시 그러니까 근육보다는 내장에서는 중금속의 농도가 좀 높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밑에 보면 밑에 이런 그림이 있죠, 그죠? 이것은 광산입니다. 광산. 이쪽 지역에 광산이 있어서 광산을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광산 폐기물이 나오게 되고 폐기물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서 비가 내리고 하다 보면은 흘러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쪽 주변 지역에 구리로 오염되더라.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끝내는 옛날부터 청동기 시대 때부터 벌써 어디 있죠, 여기 청동기 시대 때부터 수천 동안 충적 주석, 그러니까 주석이 쌓여져 있는 어떤 청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이게 뭐냐? 옛날부터 광산에서 벌써 구리를 튀기 위해서 막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했죠? 광산 폐기물, 광산 폐석. 여기로부터 유출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끝내는 계속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농도를 쟀더니, 아연은 2700, 구리는 2148. 수천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아연이나 구리의 농도 수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무려 100배. 책에는 지금 2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2배가 아니고 사실은 100배입니다. 100배. 우리나라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연이 2700, 구리가 2100으로 되어 있죠. 2000.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구리를 볼게요. 구리의 우리나라 농도는 지금 50, 100, 150, 200 ppm입니다. 네, 실제 기준은 얼마냐? 50보다 낮고 보통은 제일 많은 게 10, 20 ppm 수준입니다. 아연을 볼까요? 아연을 보면 대부분이 200 넘는 게 얼마 없어요. 200 이하고 제일 높은 게 한 50에서 100. 요런 수준이 제일 많아요. 쉽게 말해서 아까 앞에서 말한 대표적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00배 혹은 10배, 20배 더 낮은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동식물상을 봤더니 주로 대부분이 다 정상적이더라. 몇 개를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더라. 하지만 이렇게 여기 중에서 보면 이메페류나 여기 있는 복종류라고 하는 것은 고둥, 총알고둥 알죠? 그죠? 고둥이나 이메페류, 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굴, 그 다음에 뭐 조개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다. 많이 사라졌는데 예외적인 게 뭐냐? 이 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무류라고 해서 다리가 많이 달려있는 환영동물이 있습니다. 그냥 이상하네요. 이런 겁니다. 그냥 갯지렁이가 생각납니다. 다리가 많이 달려있는 거. 이런 지렁이가 있는데 이런 지렁이들 보면 농도가 엄청 높아요. 농도가 얼마냐? 이쪽 지역에서 발견되어진 것은 1000ppm.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 정도 농도라면은 일반적으로 이 농도면은 이러한 지렁이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러한 지렁이는 벌써 내성이 생겨가지고 저항성이 생겨서 생존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갈조류, 푸커스 베시쿠로소스라고 하는 갈조류가 있는데 이 갈조류도 농도가 엄청 높지만 내성이 생겨서 그나마 살아남았다. 일단 내성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여기 아까 여러분들 그림 2-1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런 거죠. 하나는 똑같은 종인데 내성이 있는 거, 내성이 없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도가 1ppm이다. 이렇게 되겠네. 이게 1이고 이게 10이니까 이게 한 2 정도 되겠네요. 2ppm. 2ppm이면 어찌 되느냐? 내성이 있는 놈은 죽는데 얼마 걸리느냐? 그러니까 미디언 리셋 타임이니까 반 정도의 개체수가 죽는 시간. 즉 해보면 한 96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내성이 없는 종의 경우에는 2ppm이면 반이 죽는 시간이 얼마냐? 한 20시간 정도면 반이 죽고 빨리 죽는다 이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개체수가 얼마나 더 오래 이만큼 더 오래 생겨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했고 실제로 보면 이메페류의 유생들 새끼들이죠. 그죠? 갓 수정이 되어져서 유생으로 있을 때, 엠브리오로 있을 때 이것들은 굴이나 아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높다 그러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은 아까 이 종 위에서 말한 예외적으로 여기 말했죠. 이 종입니다. 이 종을 제외한 이메페류나 복종류는 다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종은 예외적이다. 왜 예외적인가? 그게 더 신기한 거죠. 그죠? 왜 다른 종들은 다 없어졌는데 왜 저 종은 살아남았지?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 종은 강물의 영향을 받는 해역의 고조선 위에서 나옵니다. 다행히도 이 종의 특징이 뭐냐? 강물이 밀물이 되었다가 쓸물이 되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강물이 높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려가겠죠. 그럴 때 고조선 위에만 있다. 그 말은 뭐죠? 고조선 위에만 있단 말은 강물의 영향을 잘 안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물이 굴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되어져 있지만 그 위에 있으니까 강물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특히나 이 종들은 7월과 8월 강물의 유입이 적은 건조한 가을에 번식한다. 그러니까 강물의 유입이 많을 때는 수면이 올라가 버리니까 끝내는 이게 어찌 될까요? 유생이 있어도 강물이 있는 때는 죽어버릴 수가 있는데 강물의 유입이 작을 때 그 말은 바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죠? 깨끗한 바닷물의 영향. 그때만 번식하다 보니까 유생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도 있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폐수가 폐광산에서 유출되어져 가지고 pH가 3.1 수준으로 상당히 강산이죠, 그죠? 강산에 어떤 물이 나왔는데 그때 금속 농도가 상당히 높았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생물 동물군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자, 공중보건산의 영향. 구리가 너무 많이 축축되면 어떻게 되느냐? 굴의 경우에는 실험을 해봤더니 해수 중의 농도가 1이다. 그러면 굴은 농도가 7,500까지 7,500배 더 농축할 수 있답니다. 당연하게 그러면 굴에서의 농도는 굴에서의 굴의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구리가 너무 많이 축축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색깔이 살색이 녹수로 되는데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굴인데 굴 알죠, 여러분들? 이게 구리가 점점 농축되면 농축될수록 색깔이 여러분들이 봐도 녹색으로 되어 있죠. 더 심하면 더 짙은 녹색. 색깔만 봐도 그래서 이것은 구리에 오염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 보면 여러분들 구리 몇 번 먹다 보면 구리의 색깔을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변했다. 뭔가에 오염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은 안 먹으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치사량은 100mg이지만 인간이 구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농도의 범위는 매우 낮다. 쉽게 말해서 굴 속에 구리의 농도가 5.0이나 7.5 ppm 정도만 되어도 벌써 인간이 이 맛을 느낀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벌써 그 맛이 불쾌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리를 이러한
구리로 오염되어져 있는 해산물을 섭취할 가능성은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의 구리는 보건상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양 수질 오염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